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덕후국어 천지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지방직 9급의 이런 시험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까지 함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출제 유형을 이렇게 좀 보실 텐데요. 전체 20개 문항 중에서 어휘 문제 3개, 그리고 문학이 5개, 그리고 비문학 9개. 제가 문법은 좀 아래쪽에 잠깐 숨겨두었습니다. 왜냐? 분노하실까봐. 네, 이렇게 해서 전체 20개 문항 중에서 저는 다시 문법도 2+1, 어휘 2+1, 다시 문학도 3+2로 나눠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표에서 보시면 이건 저희 홈페이지 이제 다 공개를 한 그런 자료이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는 먼저 여기에서 이 표를 같이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법이 완전히 문법만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또 문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학의 기본적인 어떤 특성만 묻는 게 아니라 독해하고 함께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문항을 이렇게 좀 플러스라고 하는 표시를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저는 20개 문항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요. 또 다음 편에서는 이쪽 11번 문제에서부터 아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굉장히 뜨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빠곡한 그런 지문형의 문제들만 포진해 있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서 많이 좀 중압감을 느끼셨을. 그래서 저는 이쪽 11번에서부터는 또 우리가 앞으로의 시험을 또 대비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꼼꼼한 분석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독해형 문제에 대한 방향까지 함께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할 이 1번부터 10번에 나왔던 문항들을 잠깐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좀 단답형의 좀 사고가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문제들인데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았죠. 이 중에 이번 가장 또 논란이 많았던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문제가 숨겨 있기도 하고. 자, 첫 번째 1번과 2번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이 표준 발음법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 배우는 그런 문법의 사항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고유어 문제, 그리고 4번에 관용어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 3번이 조금 논란이 많아서 저는 조금 있다가 3번 문제를 풀면서 우리 수험생분들의 그 아픔을 같이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많이 아팠고요. 자, 그 다음 5번에서부터 지금 고전문학, 현대산문, 그리고 뭐 이렇게 다시 현대소설 속에 한자 성어가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래서 제가 또 어휘 문제도 2+1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문학과 결합된 이 유형을 우리가 많이 보셨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는 또 우리 겉으로만 딱 보면 비문학 지문, 독해형처럼 보이는 것도 제가 화법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은,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이유도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반부에 있었던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조금 독해도 플러스가 되기는 하나 그 영역 자체를 가지고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 이제 뒤쪽으로 이제 11번 문제에서부터는 한개 문항, 우리 17번 문제에서 이 문장의 의미 속에서 문법 요소 결합해서 푸는 이 17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는 문장을 독해해서 짧긴 하지만 그 문장을 독해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문법 요소를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11번부터 20번까지는 전체적으로 독해력,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수험생들이 잘 갖춰 있는지 이쪽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문항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좀 테마를 달리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가지고 이번 시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의 이러한 출제 문제를 보고,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좀 생각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어 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가깝게는 또 올해 이제 하반기 쪽으로, 또 시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이런 시험이, 구급 시험이 이렇게 끝났고, 이제 뒤쪽으로도 또 국어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수험생 분들이 또 준비를 하는 가운데,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독해 문제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문법을 공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수험생 여러분 입장이라고 해도 굉장히 난감하고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 시험 그 3번 문항이라든지 이번 시험에 대해서 난도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하나를 틀렸다고 해도 내가 좀 점수를 못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화가 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너무 약하게 출제가 되고 또 뒤쪽에 나와 있는 독해형 문제라고 해도 그 독해형 문제가 난도가 이렇게 잘 조율된 문제들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험생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이런 선생님 입장에서 할 말이 조금 없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험들이 좀 지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잘 반성을 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험의 출제에 있어서도 과도기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달라진 시험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잘 배분하고 정말 합격으로 끝나는 이런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효율이 높았던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덕코 내 손으로 쓰는 코드명 지도 이걸 잘 써가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do it! 우리 이제 또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덕콕천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영역이었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순하게 문법 문제만이 아니라 문맥적 의미에 맞게 우리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뒤에 우리 그 10번까지 문제 중에 제가 화법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2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법에서는 또 뒤쪽 17번 문제였죠. 장문에서도 굉장히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글의 맥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 보여지는 글의 흐름 속에 맥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법이나 장문 영역에서 또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런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강조되는 거는 단순하게 암기형보다는 이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고력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형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지금 1번의 문항도 단순하게는 이렇게 내가 난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되어진 거에서 딱 골라낼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조금 사실 우리 서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1번 같은 문제 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요. 기출과 동형에서. 그래서 앞으로 좀 저는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또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문맥적 의미에 맞는 한글 맞춤법 그리고 여기에 적절한 우리가 또 국어 규범에서 배운 표준 발음법의 주요 내용을 잘 적용하는 이런 문항들이 좀 난도 있게 출제되기를 바라고 바로 이 2가지를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문항은 2번의 문항이죠. 몇 월은 되지만 몇 일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며칠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요. 한글 맞춤법 27항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이루어진 말은 각각의 그 원형을 밝히어 적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은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준 발음법 영역을 또 이렇게 밝혀드린 이유는 만약 이 몇 일이 맞는 표현이 되려면 우리 열심히 배운 거 있죠. 치읓의 대표음 디귿이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뒤쪽으로 연음이 되어서 만약에 이게 맞는 표현이 되려면 몇일이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몇일이라고 읽어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글 맞춤법 27항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 항목들을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야 다 이걸 좀 암기도 되어 있고 하지만 시험 문제를 풀면서 이걸 다 적용할 수는 뭐 문항 번호를 적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배웠던 그런 것들이 사실 이 문제에 이렇게 녹여 있다는 것, 이건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몇일이라는 표현은 아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 며칠이라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왜 몇일은 안 되고 며칠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마 지금 저와 함께 하는 이 분석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국어를 공부하는 초수생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하지만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게 배워줘야 된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이 이렇게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맞는 답지들인데 맞는 이유들도 한번 보셔야죠. 자, 첫 번째 1번 문항에서 2번 답에 며칠. 자, 혹천 오답에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답이지만 이게 다 맞는 표현들이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자, 이 웬이 사실은 관형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명사 일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 웬일이 되죠. 합성어라고 해서도 우리가 이제 잘 배워뒀던 건데 어찌된 일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오에의 왠지를 쓰는 것은 왜인지의 줄임의 표현이죠. 그래서 합성어 웬일을 쓸 때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문항도 우리가 또 많이 강조해서 배웠던 그런 문항 중에 하나죠. 굳은 살이 박인 오빠,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박다 기본형에서 박이다가 있고 그리고 박히다라고 하는 피동형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 박이다는요. 박다에서 뭐 피동이 되거나 사동이 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한 단어로서 추상적인 이런 것에 어떤 아픔을 느꼈을 때 우리가 이 박이다를 써야 된다라고 비교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못이 박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망치로 뚱뚱뚱 박아주는 못을 박는 거, 그때는 못이 박히다. 벽에 못이 박히다. 박혀진 거니까 이 박히다를 쓰는 거고, 우리 손에 이제 굳은 살 박인 거를 못이 박혔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때 이렇게 추상적인 거는 박이다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답이 손을 흔들어서 그렇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와 이게 너무 난 한 처음 보는 2번 답지였어. 이런 수험생분들은 아마 우리 좀 열심히 그래도 수험 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답지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그는 주말이면 을에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어이 애자를 갈 것인가 여의 애자를 갈 것인가인데요. 뜻이 다르죠. 을에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그래서 그는 주말이면 을의 친구들과 이것도 우리가 뭐 그 단모음, 이중모음 이런 거 얘기할 때 얘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기출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제 다 공부를 또 하고 가는 그런 단어였는데요.
자, 표준 발음법의 10항에서 모음이 이렇게 단순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례라고 하는 거는 뜻이 아예 달라지죠.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1번 문항도요. 우리 힘줘서 공부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조금 손을 흔들고 있는 문제여서 이 문제를 틀렸으면 저랑이 아니라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수험생분들 1번 문항에서는 실수하신 수험생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특히 우리 문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다뤄지는 그런 문제가 바로 조사나 어미 부분인데요. 2번 문제, 이제 조사 문제가 나왔지만 많이 다뤄봤던 로서와 로서의 차이를 묻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로서 2개, 로서 2개 이렇게 있는데, 자, 저는 덕콕 다시 한글 맞춤법의 로서 대 로서의 차이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문맥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해드리는 게 문맥이죠. 그래서 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의미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문법까지 적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그래도 난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로서와 로서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로서를 쓸 때는요. 1번 어떤 물건의 재료 그리고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죠. 그래서 부사격조사입니다. 로를 쓰는 것보다 서가 이렇게 생략되기도 하고, 그래서 쌀로 떡을 만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쌀로서 떡을 만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죠. 자, 두 번째, 우리 이 두 번째가 로서의 1번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떤 일에 이렇게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말로써, 그러니까 이 말이 뭐가 돼요? 하나의 수단. 그리고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말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대요. 수단, 도구의 로서가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이 로서의 2번이나 로서의 1번은 많이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겨있는 부분인데 3번을 조금 덜 이렇게 공부하고 가신 수험생분들이 혹시 있으시지 않았을까? 자, 3번입니다.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거나 어떤 일에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시간성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난 지 좀 띄어쓰기 안 됐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된다라고 해서 시간성이 있죠. 올해로서. 여기에 특히 이제 우리 이것도 어떻게 공부도 했어요. 만하고 지가 특히 이렇게 또 시간성이 있을 때 내가 그녀를 만난 띠고지 3년 띠고 만에 이런 것도 우리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성에 대한 로서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로 가서 바로 또 적용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1번 지위나 신분, 이렇게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분 자격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건 하나의 또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떤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이런 곳을 나타냅니다.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됐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서의 3번은 시간성, 그 다음에 2번에 로서의 2번에서의 어떤 동작의 시작.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로서와 로서는 굉장히 우리 공부를 할 때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1번하고 2번에 있어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연습이 됐을 건데 지금 이 3번하고 여기 로서의 2번은 조금 안 보신 수험생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염려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로 한번 이렇게 볼 텐데요. 쓰임이 옳은 것 보시면
답은 3번에 드디어 오늘로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수단이나 방법으로서는 아닙니다. 방금 우리 공부하셨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가 오답 해설과 함께 하나하나 밝혀드릴 건데요. 왜 3번이 답이고 나머지가 틀렸나? 자, 1번에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가 맞는다는 거죠. 왜? 이때는 지위나 신분이죠. 자, 2번 대화로서는 로서가 맞다는 거죠. 왜? 이때 이 대화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시험을 치는 것이 이 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로서를 쓰면 안 되고 로서가 맞는 이유는 이때 의미 바로 이로서라고 하는 거는 이로서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라든지 또 두 번째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죠.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나타내는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서 기준이죠. 세 번째다 라고 해서 이렇게 1번, 2번, 4번이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3번 우리가 보셨던 이 3번에 드디어 오늘로서의 이 로서는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로서로서 여기는 로서가 아니라 로서가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까지 1번, 2번 이런 문법 문제를 조금 제가 강하게 좀 이렇게 풀어서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어떤 이런 그 영역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알고 문법 문제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논란의 이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접근은 우리가 기전에 있었던 이 공무원 국어 시험에 있어서도 좀 4개 중에 여기 이제 문제에서도 그렇게 밝혀두기도 하고 4개 중에 가장 맞지 않는 답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국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2011년 그리고 한 3년 뒤에 2014년부터 분기별로 우리 이 말이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힘든 우리 일인데 그런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항들, 그런 예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져가는 이 공시 국어의 모습 속에서 뭔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안 그래도 다른 문제도 화가 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참아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찬히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아 보자면 우선 2번, 3번, 4번은 완전히 맞는 답이죠. 근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반나절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뭐 우리가 달포 그끄적게 해거리는 완전히 맞는 거지 않느냐. 그냥 반나절도 그냥 머릿속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달포나 그끄적개나 해거리처럼 이런 류의 그냥 이거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1번을 넘겼을 수도 있죠. 왜냐면 사실 요즘에 우리 달포라는 말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달포 혹은 뭐 그끄적개 이런 용어들을 잘 우리가 또 사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고유어 문제 영역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왔는데 게다가 우리 수험생 또래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좀 노티나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저는 이 용어들 쓰는 분들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못 봤네요. 어떻습니까, 수험생분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나절도 그 수험생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2번, 3번, 4번처럼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맞는 표현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을 텐데 시험 이제 보니까 그럼 이제 답이 없네. 굳이 따져보니까
1번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시험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이 이게 20개 문항이 뒤에 독해형도 제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보여드릴 11번에서 20번의 독해도 그닥 막 아주 어려운 그런 난도가 아니라 좀 우리를 좀 속여먹는 이거 너 봤니 못 봤니? 저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를 또 풀 때 윌리를 찾아라 라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 윌리를 모르는 수험생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윌리를 또 다음 테마에서는 만화로 좀 데려와야겠네요. 모르는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어떤 거 하나를 놓치면 또 그게 답이 아니게 좀 치산 유형이 조금 있었기도 해서 뒤에 독해도 이제 좀 그런데 좀 쉽게 내다 보니까 이 3번에서 일부러 함정을 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찌됐든 아직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어요. 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시험처에서는 우리에게 1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왜 1번을 답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건 제가 따로 PPT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좀 글로 써서 보려고 저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문제라서 천천히 이렇게 좀 보고 가려고 일부러 좀 여기에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게 이 한나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나절이라고 하는 거에 이 한나절의 반이 바로 이 반나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보면 여러분 뭐 이제 우리가 뭐 국어 사전이 됐건 영어 사전이 됐건 어떤 한 단어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번 의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으로 이제 파생되는 의미들 2번의 의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번에서 한나절의 1번에서 하루 낮에 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꾸를 이루겠죠. 반나절에서 한나절의 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있어서 한나절을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1번이잖아요. 이 1번이죠. 그런데 한나절의 2번에서 하루, 낮의 전체의 의미로 이 2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만약에 한나절을 이 2번의 의미로 썼을 때 그때 바로 이 반나절의 2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나절의 2번의 내용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 한나절의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하룬 낮의 반이라고 하는 이게 이 의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냐? 지금 한나절의 1번과 반나절의 1번 그리고 한나절의 2번이 바로 이 의미가 됐을 때 반나절의 2번은 바로 이곳의 반이니까 이렇게 보자면 그런데 와, 안 그래도 우리가 쓰지도 않는 이 고유어들을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우리 수험생 분들이 계셨을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1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2번과 3번과 4번은 그래요. 이거는 좀 논란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과 앞으로의 대책을 향한 반성을 해보고 가자면 근데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들께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분들께 특히 국어는 이런 논란의 여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장 답이 아닌 걸 좀 고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기출이나 동영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기 전에도 이런 문제들은 또 있었다고요. 자, 그것까지는 여기서 이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텐데, 아무튼 3번도 그런 것처럼 이제 조용히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출제를 그냥 이렇게 했을까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덕콕 전 어휘의 고유어 부분.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이런 문맥이라든지 이런 그 어휘의 문제, 그 문맥을 통한 어휘 파악의 문제, 문맥을 통한 문법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는 한국인이다. 이건 제가 이제 뭐 교재명이라고 드렸는데 뭐 이 교재를 뭐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도 꼭 국어 영역만이 아니라 영어나 한국사 뭐 이런 뭐 행정법 다 공부하실 때 그 말을 통해서 내 사고력을 길러가는 연습을 충분히 좀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다. 문맥적으로 내가 말귀를 알아먹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근이 되면 긴 독해의 지문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문이 좀 짧으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지문이 좀 세 달락만 되려고 해도 세 지문이 아니라 세 달락만 되려고 해도 좀 읽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런 힘이 바로 사고력에서 바탕이 되니까 평상시에 꼭 국어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을 학습하실 때도 이렇게 좀 사고력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3번에 대해서 저는 모든 문제를 배워서 풀어야 된다는 이런 관념을 버리시고 그렇다고 해서 주먹구구, 바로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학습 방법, 그리고 이러한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 익히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적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논란. 자, 이제 우리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관용의 표현으로 관용어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 4번 문제는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화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충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고 싶지 이런 문제들로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주고 문항 하나, 이 귀한 문항 하나를 이렇게 버리다니요. 이 문제를 만약에 틀리셨다면 약간의 착각이거나 너무 떨려서였겠지, 정말 몰라서 틀린 수험생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어구 내려면 조금 더 난도를 있게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덕국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런 학습 방향으로 가셔야겠고요. 문맥을 보는 훈련, 이 문맥. 저는 문법이 됐건 문학이 됐건 비문학 그리고 어휘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이 수험생활 국어를 공부한 대책에 있어서는 문맥을 보는 훈련, 사고력 게임이죠. 이제 사고력 게임, 그리고 적용. 자, 해서 여러분 2번 지금 답이 아닌 이유는 호흡을 맞추다 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일을 할 때 서로의 행동이나 의향을 잘 알고, 야 우리 호흡을 맞춰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때였나요? 여기 이렇게 막 2명씩 다리 묶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 같이 호흡이 맞춰지지 않으면 넘어지고 막 꼴찌 나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맞추다는 거는 서로의 행동, 의향을 잘 알고 처리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는 중간에서 연결해 주어 물건을 쉽게 팔았다 해서 이 연결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 연결해 주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다리를 놓다, 연결해 주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럿을 이렇게 내가 뭐 그 소개해 줄게, 연결해 줄게, 다리 놓아 줄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이 호흡을 맞추다 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4번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꼈을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많은 걱정은 없고 조금 화가 났죠. 제가 막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요.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콕천 오답. 왜 다른 것들이 또 맞는지 쉽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되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또 왜 그건 맞는 표현인지도 보고 가실게요.
자, 1번입니다. 몹시 가난한. 이걸 가랑이가 찢어지다라고 바꿔 쓸 수 있냐. 저는 이거는 이제 딱 보면 흥부전이 막 생각나죠. 흥부전에서 이 표현 있잖아요. 가랑이가 찢어지다.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 관용어구는 영어의 수거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와, 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뭐 눈이 높다고 해서 눈썹 위에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랑이가 정말 막 쭉 찢어지면 죽죠. 그래서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가능하고요. 자, 3번입니다. 그는 상대편을 보고는 속으로 깔보며 비웃었다. 자, 이걸 코웃음을 쳤다. 자, 코웃음 치다. 조소죠, 조소. 그는 깔보고, 남을 깔보고 비웃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4번입니다. 주인의 말에 넘어가 실제보다 비싸게. 아, 이거 정말, 이것도 속상하죠. 실제보다 비싸게 샀어. 그럼 우리 와서 딱 하는 말이 뭐야? 아, 나 바가지 쓴 것 같아. 그래서 4번 문항은, 생활적이죠. 우리 좀 현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서, 4번 문제를 풀면서는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것 같고요. 3번의 어휘 문제하고 좀 다르죠. 3번의 어휘 문제는 너무 노티 나는 그런 어휘들을 가져다가 우리를 좀 힘들게 했고, 지금 4번은 갑자기 난도를 빡 떨어뜨려서 이렇게 답이 딱 또 손을 흔드는 이런 문항이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문법과 어휘라고 하는 좀 단답형의 이런 문제들을 거쳐서 이제 5번의 문제는요. 밑줄 긋고 기억부터 리을, 바로 이 춘향전, 고전 소설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춘향전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좀 덜 보던 부분인데, 그래도요,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책의 출판사가 우리가 여러 개였잖아요. 근데도 뭐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건 어릴 때 전래 동화에서 보기도 하고 또 맞죠? 전래 동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책에서도 중고등학교 책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그 지문 내용은 아니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대신 이렇게 좀 많이 알려진 작품이 나오면 좀 더 신경 써서 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는데, 이것도 실은 아주 많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도 좀 한번 밝혀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우리가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또 그래도 이 정도 난도는 접근했을 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저랑 저를 처음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쉬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밝혀드릴게요. 자, 적국천 고전 문학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유형을 밝혔습니다. 소설의 내용과 주요 표현법, 이걸 접목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려면은요, 밑줄을 아마 안 줬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표현법 사지선다를 주고 이 표현법도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표현법을 찾아서 그 효과까지 맞는지 이렇게 출제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5번 문항에서는 친절하게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답지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난도가 아주 어렵지는 우리가 공부를 한 수험생들이 어렵게 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표현법들이 지금 답지에 출제되고 있냐면은요, 서리적 표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유법, 그리고 음성 상징어,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사실 이 서술자라는 말은 또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그래서 무난한 그런 표현법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서리가 뭔지, 비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 의성 의태어가 뭔지, 그리고 편집 논평이 뭔지, 이런 개념어들은 아셔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총평 끝에 그 덕호 코드명 지도,
그 코드 명지도 이렇게 펼쳐보시면 거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네. 뭐 그게 아니더라고 해도 뭐 많이 어렵게 궁벽한 그런 개념어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 방향은 나올 만한 것을 또 잘 찝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찔끔, 저기다 찔끔 쓰지 말고 저랑 그 코드명 노트를 통해서 잘 정리해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는 서리법이 쓰였다. 그래서 이를 통한 효과까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황금 같은 꾀꼬리에서 직유법이 쓰였다. 제가 우선 이게 괄호로 드린 거는 본문에서 이제 그거 밝혀드리려고요. 근데 비유법 이건 좀 간단하니까 황금 같은 꾀꼬리, 뭐뭐처럼 뭐뭐 같은 비유의 직유법이죠. 그 다음에 A 꼴 B는 은유법, 원관념, 보조관념 바로 이어지는 것. 뭐 비유법에 뭐 의인법도 있고 화류법도 있고 나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해 뭐 대유법도 있고 뭐 풍유법, 속담, 격언, 고사성어를 빗대어주는 뭐 이런 풍유법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비유법의 하나인 직유법, 뭐뭐 같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있어서 밑줄까지 끄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표현법은 찾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 표현법만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그것이 주는 효과까지도 잘 맞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본문 가서 다시 좀 보겠고요. 자, 음성 상징어입니다. 디귿에는 지금 펄펄 흔들흔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으태어 잘 사용되어 있고 이는 춘향이의 그네 타는 모습이 또한 맞고요. 자,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더 정확하게는 더 정확하게는 작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하고 편집자적 논평을 구분해서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작가의 개입은 단순한 사건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그냥 작가 목소리만 드러나는 거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더라. 여기까지는 작가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논에서 평가까지 들어가는 거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진 모습이 정말 처량하더라. 논에서 평가까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맞다고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뒤쪽에 이것으로 인한 효과 부분이 틀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가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게요. 답은 4번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서 틀렸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앞에 가서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이때 월매달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뭐를 쏘냐, 니을 쏘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문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너 밥 먹었니 안 먹었니? yes or no. 너 뭐 먹었니? 네, 햄버거요. 네, 뭐 먹었어요? 이렇게 밝혀주는 이런 판단이나 혹은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한 답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물음의 형태죠. 그래서 춘향이도 또한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법이 이렇게 잘 쓰여 있고 그 효과까지도 잘 맞고 있습니다. 자, 니은에 이제 가면서 녹음 방초가 우거져서 금잔디 좌르르 깔린 곳에 라고 했죠. 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핑크핑크 분위기죠. 그 다음 황금 같은 꾀꼬리가 쌍쌍이 날아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유법이 이렇게 잘 쓰여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음양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까지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바로 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가 그네 타는 모습인가?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 왜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디귿에 보시면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 굴러 힘을 주니 뭘 하겠어요?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것 같죠? 발 밑에 작은, 죄송해요. 발 밑에 작은 티끌, 바람 쫓아 펄펄 앞뒤 점점 멀어가니 머리 위에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해서 이런 그 의성어나 의태어에 음성 상징어가 쓰이면 글이 굉장히 생동감 있죠. 그리고 리듬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되니까 리듬이 이렇게 살아나고요. 자, 그래서 3번도 잘 맞고요. 자, 리을을 한번 이제 볼게요. 그 형용은 세상 인물이 아니로다 라고 해서 이런 그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어갔고 논에서 평가까지 하는 것까지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형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형용이 뭔데요? 이건 좀 앞쪽을 좀 보셔야겠죠. 무수히 진퇴하며 한참 논일 적에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가 떨어져 쟁쟁하고 비녀 비녀 하는 소리는 산호채를 들어 옥그릇을 깨뜨리는 듯 마치 그 형용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 인물이 아니다라는 건 뭐죠? 내면이 아니라 외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가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우리가 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가짜를 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리을이 또 어렵지 않게 잘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잘 출제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소설의 내용 파악하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한테 많이 유명한 이런 작품들은 좀 세부 내용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것. 아주 어려운 작품들은 오히려 좀 단순하게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는데 이건 우리한테 많이 유명한 작품이라서 이 소설의 내용에 표현법까지 접목하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됐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완전 진짜 사실적 사고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뒤에 그 표현법의 이 효과까지 맞는지를 보는 거는 또한 문맥.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문맥을 우리 스스로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워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는 평상시에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문맥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뭐 표현법 배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들 뭐 많이 어려운 그런 많은 개수의 개념어들이 기여되는 건 또 아니니까 차근하게 이렇게 잘 배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지도 않아요. 답은 4번 틀려있고. 자, 이제 우리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1번부터 10번 사이에 비문학 지문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지금 6번과 8번을 제가 이렇게 화법의 유형으로 이렇게 뽑아 두었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화법의 화법이죠. 그래서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해서 먼저 덕콕천 우리는 포인트 화법으로 잡고요. 대화의 이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법이나 장문이 출제가 될 때 화법식으로 장문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자면 화법, 이름은 말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필형 시험에서는 독해 유형으로밖에 출제할 수 없다는 거고 그 독해 유형에서 그러면 화법의 어떤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묻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추려서 이 화법의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대화 이해 독해 유형으로 우리는 먼저 이 화법 8번의 문제에서는 화법의 이론,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화법의 이론과 내용의 이해라고 하는 독해, 비문학 독해를 할 때 배우는 일치, 불일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이런 것까지 접목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화법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내용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본문으로 한번 좀 이렇게 가볼게요. 자, 3번이 왜 틀렸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분이 말씀을 하죠. 어떤 연락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A,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 제안서를 승낙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승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있네요. 그런데 후속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금쯤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싶어서요. B가 그러니까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아요. 글쎄요 라고 얘기하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법에서의 상황 맥락과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 바로 여기 이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화법 이론이 사실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이런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객이 제안서 내용은 정리가 잘 되었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이전과 동일한 사업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지금 이거는 뭐죠? 이건 고객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해당 고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궁금하다고 말한 것. 그러니까 B가 자신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너무 논리도 떨어지고 또 A가 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친절하게 정확하게 그때 상황을 파악해서 고객의 말 속에서 아마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로써가 아니라 시험 지필 문제로 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로 낼 수밖에 없겠나요? 네, 내용 일치 문제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이제 B는 그러니까 승낙이 아니다라고 그때도 이미 이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가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억은 납니다. 그러니까 수긍은 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한 것이지 사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을 할 때도 굉장히 표정도 좋고 박수도 쳤는데 말이죠. 와, 정말 이거 실질적인 대화 아닙니까? 우리 이런 좀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좀 위한 것은 아니었어. 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A는 좀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고 할까요? 좀 상황 판단이 자기 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좀 아쉬움이 남죠. 목소리도 부드러웠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법에서는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의 이론을 섞어서 문제를 냈고 당연히 이 문제에서 요구해서 지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까지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은 좀 하시고 갈게요. 이 화법의 영역에서 맥락이라고 하는 거, 화법과 작문에서는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 가지의 맥락이 있다.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여기서 저랑 정확하게 알고 가실게요. 상황 맥락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밖에 비가 와요. 그런데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TV 보시면서 밖에 이제 빨래가 널려 있는 상황이고 비 온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단순하게 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뭐 이렇게 빨래 걷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다 라든지 혹은 똑같은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 데이트하러 한번 가볼까요?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창이 넓고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이 비 온다라고 하면 남자분이 그러겠죠. 비가 와서 정말 좋네요. 그때는 뭐 또 이걸 막 너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 맥락이 뭔지 이해되셨죠? 우리 지금 A분은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신의 일이라서 그런지 덜 파악이 됐던 것 같고, 자, 나온 김에 우리는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보시면은, 예를 들어 우리는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그 문화죠.
개고기를 먹는 문화죠. 근데 요즘은 조금 또 안 드시는 이런 경향으로 가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뭐 예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 우리 고전 작품 속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시어머니가 예전 뭐 조선시대 시어머니들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시어머니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시어머니들만 있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또 친정에 뭐 자주 갈 수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친정에 이렇게 보낼 때 개고기를 이렇게 싸서 보내는 그런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개고기를 먹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저는 여기에서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는 려고 예를 든 거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뭐 그 사회적인 하나의 관습적인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거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언어도 남녀의 언어가 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조금 느껴요. 제가 조카들 이렇게 보니까 남자아이가 좀 쓰는 그리고 여자아이가 좀 좋아하는 이런 언어들이 있고 또 사회 문화적인 걸 하나 더 이제 말씀드렸다 보자면 예를 들어 뭐 집단, 그 직업의 집단군에 따라서도 각기 그 쓰는 용어들이 좀 이렇게 달라지죠. 그래서 이 맥락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여기에 적절하게 녹여서 화법의 그런 그 이론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독해형의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해서 적절한 것 지금 적절한 것 지금 답은 3번 B는 고객이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그렇게 근거로 잡아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생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글쎄요 한 게 아니라 고객의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내린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나머지 1번 A와 B는 고객의 답변에 대해서 제안서 승낙이라는 의미로 동일 이해가 아니라 A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B는 아니다 라고 이미 상황 판단을 했었고요. 자, 2번 A는 동일한 사업적인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는 표현을 바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부정적 평가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상황 판단이 좀 잘못됐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언어, 비언어, 반언어라고 하는 게 또 이 화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이런 그 용어인데요.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 표현, 뭐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의 답변을 대안서에 대한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라고 했는데 우선 여기만 봐도 이 완곡한 거절로 해석한다, 거절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 문제에서 이미 틀렸고요. 여러분 이제 이건 좀 알아두고 가셔야겠죠.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을 의미하고 비언어는요. 아닐 삐자죠. 그래서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언어를 통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디 랭귀지, 몸동작, 그리고 두 번째는 눈빛으로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정,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옷차림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갈 때 그리고 뭐 장례식장에 갈 때 그 옷차림 달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의사를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온 김에 하나 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도 이 반이 반틈입니다. 반나절 그것 때문에 이거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 반언어라고 하는 것도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죠. 반언어는요. 반틈 언어. 혼자 다닐 순 없어요. 언어에 따라다니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억양 뭐 혹은 뭐 이런 것들 있죠. 높낮이, 뭐 강약,
고저 이런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사실 이 비언어, 반언어, 그러니까 비언어나 반언어 부분이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기출에서는 본범 있죠. 본범 그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와서 거기에 이제 괄호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에 비언어나 반언어가 이 표현이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3번이 화법 플러스 비문학 내용 일치 문제로 정확하게 본문에서 이렇게 그 근거를 잡아와가지고 3번이 이렇게 맞는 답지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자, 우리는 일단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자, 이 지문은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에서 라고 하는 단편소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을 혹시 좀 짧거든요. 많이 긴 소설이 아닌데, 우선 잘라진 부분만 보면은 우리 그 사회 통념상 굉장히 좀, 정말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속한 느낌이 좀 드는까요?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이. 그런데 사실 이, 젊은 느티나무의 첫 문구 있죠. 정말 그 문구가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켰었고요. 그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지금 잘려진 부분이 조금 사회 통념상 우리한테 조금, 이런 그 내용이 나와서 그렇지 이 소설이 생각보다 좀 산뜻한 소설이에요. 막 그렇게 회색빛의 그런 소설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이 잘려진 부분에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이것도요 난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걸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정말 이제 우리 좀 부수적인 게 많이 사라지나 좀 내용이 좀 그렇긴 하잖아요. 자, 덕콕천 현대 산문입니다. 소설의 내용 이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아주 표현법 이런 거랑 접목을 하기보다는 독해, 비문학 독해처럼 이렇게 추론해내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론, 추측하라고 하니까 추론과 추측은 달라요. 추론은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근거를 잡아서 어떤 하나의 생각을 끄집어내오는 게 추론이고요. 추측은요, 내가 마음대로 일정 좀 상상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추측이고 상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추론을 해야 되는 거지, 추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소설, 우리가 원래 뭐 일반적으로 뭐 시나 소설을 그냥 교양 삼아서 이렇게 보는 거다, 재미를 위해서 읽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론해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자, 문학의 이런 내용 파악 문제는 결국 비문학 독해처럼 선지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사지선다가 있는데 우리 이게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습관 때문에 습관의 탓이 크다고 정확하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지를 좀 정확하게 이어서 이렇게 한번 볼 거거든요. 본문에서. 자, 본문의 내용을 그냥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3번 나는 현규에 대한 감정 때문에 무슈리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거부감이다. 물론 지금 잘려진 부분의 내용이 사촌이래. 둘은 이미 엄마하고 아빠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생겨버렸죠. 감정이 생겨버렸어. 그런데 이것 때문이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은 거의 그런 말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습관 탓이 크다. 나는 그를 좋아할 뿐더러 할아버지 같은 이로부터 누구? 여기서 말하는 그는 새아빠죠.
그래서 느끼던 몇 갑절이나 강한 보호 감정, 이런 부친다움 같은 것도 느낀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잘려진 부분이 아니라 한 3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말이 있더라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속마음을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맥락상으로는 물론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이걸 재미로 읽는다,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흐름 속에서. 왜냐면 여러분이 그 밑으로 이제 표현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속마음을 조금 덜 표현해내고 있는, 그래서 문맥적인 행간의 의미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건 시험이고 잘려진 부분이고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밖에서 읽는 소설 따로, 시험에서 읽는 소설 따로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잘라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구워 삶아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추론으로 읽어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추측하면 안 된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근데 이것도 소설도 사실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도 이렇게 앞쪽 부분에, 게다가 뒤쪽 부분이 아니라 앞쪽 부분에 바로 그 근거가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우리 수험생 분들이 많이 어렵게 그렇게 보셨을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 답지에 있어서도 1번, 나는 현규도 나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나와 현규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고 법률상의 온의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사회적인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관계를 밝혀줬죠. 법률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온의 맞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인습이나 도덕률보다는 현규에 대한 나의 감정에 더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 해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답지 속에서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무슈리와 엄마는 재혼한 부부다라고 이렇게 처음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이 됐건 비문학이 됐건 출제를 할 때는 그러나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현규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 정확하게 밝혀줬습니다. 순전한 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남성, 나는 계집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답은 다 나오죠.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한테도 주기 싫다. 여기에서 친오빠는 아니지만 오빠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읽어내버리면 문맥 파악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학이 됐건 비문학, 문법, 어휘 문제가 됐건 다 이렇게 문맥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한테도 주기 싫다. 아무에게 강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이거 지금 거의 우리가 쓰지 않는 바친다. 바치고 싶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걸 남녀관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사랑 영원이죠. 우리 사랑 영원이. 그리고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의라는 것이 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매고 있는 그 형식이 결국 온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건데, 자, 이 괴로움과 상관이 있을 듯한 어떤 조그만 기억, 어떤 조그만 표정, 어떤 조그만 암시도 내 뇌리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다. 아, 나는 행복해질 수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에, 18의 소녀거든요. 18은 굉장히 예민하고 순수할 때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통속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사회통념상으로 생각해보자면 정말 아니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물 설정 자체가 18살.
굉장히 이쁜 소녀 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산뜻하게 갈 수 있는, 너무 깊게 그렇게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에게서는 비누 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첫 문장이 와 진짜 굉장히 딱 머리에 산뜻한 프레쉬한 느낌을 딱 주고 가니까 소설마저도, 이런 내용마저도 더 산뜻하게 만들어 주죠. 자, 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랑 우리 읽어가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 1번 나와 같은 감정이 갖고 있기를, 그 다음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 그리고 4번에 형규에 대한 이 감정이 충실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근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8번 문제로 가는데요. 8번은 사실 겉으로만 보자면 비문학 지문처럼 보입니다. 비문학 지문이죠. 글쓴이 견해의 견해.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화법의 영역으로, 덕호옥천 화법의 유형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물론 단순하게 이제 화법만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은 독해의 그런 영역으로 또 플러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독해의 추론, 내용 일치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추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학을 할 때 이 추론 더 정확하게 밝혀드렸으니까 상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뭐 구체적인 사례에다 이렇게 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추론. 하지만 추론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화법의 내용과 비문학적인 이런 것들이 또 결합된 그런 문제 8번이라 저는 이제 큰 틀은 화법에 두고 있고요. 이 화법의 설득 요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하기 방식 이론에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도 단순하게 어떤 뭐 그냥 설명문, 논설문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우리 글쓴이 견해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해서 정중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분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제가 이 노란색으로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드린 부분은 정답의 근거가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제가 또 강조하는 비문학 이론, 신호등 이론이 있는데요. 또 신호등 이론 속에서 우리가 문학이 됐건 비문학이 됐건 그런데 두 부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힘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답을 골라내는 데는 이 두 개만 딱 읽고서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처음에 독해를 배울 때는 정석대로 배워야 되죠. 처음부터 이제 팁으로 들어가 버리면 글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좀 잘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석대로 배우면서 차츰 이런 글에서 문제를 푸는, 단순하게 글만 읽는 것이 우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이제 습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긴 글을 정확하게 읽는 법을 배우고, 나중에 가면 제가 적절한 또 이렇게 팁들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그 문제들에 알맞은 팁들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험생 분들, 저하고 함께 하셨던 우리 수험생 분들은 아마 이 두 부분만으로 충분히 문제 답을 골라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을 텐데, 자, 그래서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 한, 문장 좀 길어지면 끊어달라 그랬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부정형의 문장에서는요, 긍정형으로 얼른 핵심 키워드 딱 잡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의견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의견 말해라. 자, 이와 반대로 들어가고 공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반대.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 생각해서 남을 희생시켜서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다. 공격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지금 우리가 글쓴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호한 태도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이건 수동, 공격 이런 거 아니다. 그럼 뭐냐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거, 이런 어떤 희생시키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내 의견도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단호한 반응은 다른 사람의 권리는 또 챙겨줄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키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은 또 이렇게 아니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도 되죠? 다 나왔잖아요. 내 의견도 말하고 공격은 아니야.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는 글쓴이의 공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희생 X, 싫어하는 행동 안 하는 거, 다른 사람의 권리도 챙겨주는 거, 이런 것을 빨리 그 포인트를 잡아서 슉슉 밑줄을 그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단호한 이 주장은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한마디로 요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습 들어가는데요. 흡연자 있습니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이렇게 묻는데요. 와, 나도 같은 흡연자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는 담배 연기도 싫어요. 건강에 해롭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뭔가 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싫지만 참아야 되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의견 말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은 하면 안 돼. 그럼 이것들을 추론, 구체적 사례의 접목. 자, 1번입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아니죠. 내 의견하고 좀 다르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2번. 그렇다고 해서 안 되죠 라고 상대방은 나는 싫지만 또 상대방은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이렇게 단적으로만 또 공격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3번.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네요. 연기가 해롭잖아요.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피우고 싶으시면, 그렇다고 해서 배려를 안 하는 것도 아니네요. 배려까지 들어가자. 차를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화목할 것 같아요. 내리라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이렇게 내 그 어떤 권리도 존중받고 또한 상대방의 그런 권리도 존중해주고 하는 3번 답지 그대로 잘 추론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 자, 4번.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피워도 그렇고 안 피워도 좀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고서 좋은 대로 결정하세요. 이건 너무 좀 줏대가 없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화평형이죠. 평화형인데 나의 의견은, 나의 권리는 조금 덜 이렇게 섞여서 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번보다는 3번에 정확하게 내 권리도 이렇게 존중하고 내 의견도 얘기를 하고 또한 상대방도 이렇게 그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표현. 근데 아마 실생활이 되면 우리는 뭐 1번이나 4번이 좀 평화형처럼 보이겠죠. 좀 이게 이론과 실제가 조금 다른가요? 하지만 우리의 이론은 어때요? 우리의 이론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 방식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단호함이 아주 공격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글쓴이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론형으로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워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는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도 어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뭐 몇 년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유형인데 조금 아쉬운 이유는 우리가 한자 공부를 좀 많이 한 수험생분들은 조금 억울했을 것 같고 시간이 없거나 혹은 나는 한자는 조금 캐들게 했던 수험생분들은 또
쾌재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그 한자 성어가 많이 어려웠던 건 아니라서 좀 뭐 읽기가 아주 까다로웠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자라면 또 이렇게 좀 많이 소름 돋는 그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한자에 노출된 세대라서 한자도 막 배우고 근데 또 우리 수험생분들 때는 또래 때는 그냥 한자하고 좀 멀어진 그런 세대들이라서 좀 한자 보면 머리 아프다 보기도 싫다 뭐 이런 수험생분들도 있으셔서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시험에서 9번에서는 도금까지, 음까지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수월했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문법에서 좀 약간 접목이긴 한데 그 쉼표 이렇게 딱 주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앞쪽을 읽지 않고 이 뒤쪽만 읽어서도 답이 딱 나오는 그래서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매불망, 망운지정, 염화미소, 배가절연. 제가 또 이제 뒤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뜻은 또 밝혀드리겠지만 이 정도 한자는 우리가 많이 봤던 또 그런 막 기출, 이전에 이제 기출 또 한자 성어들 보면은 우리가 또, 와, 이런 것까지 나왔네? 라고 했던 때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궁벽한 한자 성어들은 또 나오지 않고, 게다가 도금까지 다 달려 있어서 문제를 푸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는 한자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냐? 사실 이번 지방직 9급 아까서도 제가 계속 총평에서랑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한자를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정확하게 출제처에서 우리는 이제 한자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밝혀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해서 한자를 공부하기는 하는데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가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이 중에 뭐 망운지정은 효에 관련된 거고 배가절연은 우정에 관련된 거고 염화매소는 부처님 뭐 이렇게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뭐 가장 기본적인 또 한자 성어니까 오매불망 잊을 수가 없대요. 잠을 자면서도. 자, 해서 덕국천 어휘 한자 성어의 문제가 문학 현대 소설과 접목해서 나왔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 수험생분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맥에 맞게 뚫어진 부분에 한자 성어를 이렇게 채우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해서 손주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오매불망입니다. 잠깰 오, 잘매, 안일불, 잊을망. 해서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우리 이 유의어로는 뭐 이렇게 전전반측 혹은 전전불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정확하게 오매불망. 이건 오매불망은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거 이거의 뜻이고 여기에 사실 이 뭐 정확하게 유의어라고는 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전전반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내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을 또 전전반측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오매불망 같은 거하고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 이게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들어갈 수는 있겠다. 자, 전전불매도 마찬가지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오매불망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쪽보다는 뭔가 좀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가 잠을 자면서도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거 이걸 좀 강조해 주는 거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유의어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뭐 이 문맥적인 의미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밝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자 성어들도 이렇게 좀 보셔야죠. 답은 오매불망. 자, 망운지정입니다. 발알망에 구름운, 구름을 보면서 자,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 쪽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유의어, 뭐 백운 고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여마미소라고 하는 것은 말로 통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입니다. 유의어로 교회 별전, 심심상인, 여마시중, 불림 문자, 이심, 전심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도 서로 통하는 것. 이런 사람 정말 있으면 좋죠. 자, 배가 절연입니다. 우리 이거는 사실 고사성어 이야기로 더 많이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좀 참을게요. 자, 베가가 이렇게 검은고를 끊었대요. 현을 끊었대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이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 현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한자성어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9번 어휘, 고사성어의 문제를 현대 산문, 소설과 접목해서 이렇게 출제된 것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문항의 라스트 문항입니다. 문제 10번 고전 시가와 현대 시와의 접목입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좀 노출의 빈도로 보자면 시조는 수험생 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런 시조이고, 두 번째 이 조지훈의 봉황수라고 하는 이 시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문학책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해서 뭐 작품 자체가 아주 막 너무 궁벽한 게 나온 건 아닌데, 자, 이것도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그래서 조금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것도 조금은 그 문학적인 어떤 그 개념어들과 함께 내용을 좀 함께 묻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10번은 우리 수험생 분들이 뭐 고전이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아주 유명하지는 않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시는 아니지 않는 말이 그런 시가 현대 시가 나와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장르 복합, 작품 비교하고 있고요.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행간의 문맥 의미, 그다음 표현법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우선 답지에서 가는 3, 4조, 4, 4조에 정해진 율격, 음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형시, 평시조, 3, 4조 사음보, 그리고 정해진 율격의 이런 3, 4조 사음보에 정해진 율격, 그 다음에 사음보라고 하는 우리가 시조는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4번 끊어 읽잖아요. 그래서 음보를 잘 따르고 있는 이런 평시조이고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시는 산문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듬이 겉으로만 보면 또 산문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운율이 자율적입니다. 했기 때문에 4번 답지가 이렇게 좀 틀려 있는 답지로 먼저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해서 우리 지금 문제 10번의 답지들은요, 좀 그 문학적인 개념을 또 알아야 되고 또 내용도 또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그 답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해서 지금 우리 1번, 2번, 3번, 4번의 답은 4번. 모두 정해진 율격과 음보에 맞춰 있다라고 했는데 가의 평시조는 그렇지만 나는 산문시로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먼저 답지를 이렇게 이론과 함께 보여드렸고요. 혹천 오답 해설 가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 본문 조금 보고 갈게요. 자, 길지 시조입니다. 500년의 도읍지를, 이때 말하는 500년의 도읍지는 고려의 개성을 의미합니다. 고려 왕조 500년. 한필의 말로 500년 도읍지를 한필의 말로 돌아드니. 자,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초장. 산천은 의구하되. 지금 중장이 대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말하는 산천은 산과 호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과 강, 자연을 의미하는 대유. 자연은 의구, 변함이 없는데 인걸, 인재는 간 곳이 없다라고 해서 대조의 의미도 있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보이죠. 행간의 문맥 의미. 어즈버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중장의 척구 세자 고정. 아이쿠야. 태평연월, 태평성대는 꿈이었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아쉬움의 표현을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옛날 이렇게 고려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려 만렵에 지어진 시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유명한 좀 시조들은 내용을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출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익히 우리가 공시국어에서 알고 있던 바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대책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이런 고전의 작품들은 좀 공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좀 모르는 그런 작품이 물론 만에 하나 출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출제가 되면 또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고력을 우리가 길러가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갈 거고 우리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그런 식의 방향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에 엄청 잘 나가던 때를 아쉬워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사 더덥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쪽 답지에서 바로 이 가와 나의 시를 선경후정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답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 부분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경후정 그러면은 먼저 경치 얘기하고 나중에 본인의 감정 얘기하는, 우리 남산타워 올라가면 서울 꽉 보이고 거기 가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건 조금 감정이 정말 메마른 거죠. 그래서 뭔가 멋진 풍경을 보면 어떤 감정이 딱 생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봤어. 경치가 좋아. 혹은 경치가 나빠. 거기에서 이제 발현되는 감정. 그래서 사실 이 선경후정이라고 하는 내용 전개 방식은 한시에서 많이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코드명 지도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막 어려운 그런 개념이 지금 우선 보면 안 나오잖아요. 뒤쪽으로 가면 비문학 다음 테마는 비문학이니까. 그래서 문학에서 이렇게 화법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보면은 그 개념어들이 막 어려운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성경후정을 한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용어 자체 그대로 먼저 선, 뒤 후자, 먼저 경치 얘기하고 뒤에 감정 얘기했나. 네, 그렇게 보자고 보니까 이 초장과 중장은 일종의 경치적인 그런 부분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죠. 하나의 경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딱 보면서 와, 자연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재들, 우리 고려에 이런 인재들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선경 마지막 부분 이 종장을 후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태평성대 꿈이었구나. 인생사 덧없을 느끼는. 자, 이제 나의 시를 한번 가볼게요. 현대시 조지훈의 봉황수. 박지윤, 박목월, 조지훈. 우리 청록파라고 해가지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이제 작가인데, 특히 이 조지훈 같은 경우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시를 많이 쓴다고 소개는 같이 공부한 수험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분류해서도 말씀도 드렸는데, 벌레 먹은 두리기둥, 기둥, 그리고 빛이 낡은 단청. 여러분 우리 그 시를 읽어가면서 뭐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것들은 일상어가 쓰여 있지만 일상어로만 읽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행간의 미학. 문맥적인 의미를 잘 봐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보니까 느낌 자체가 어때요? 벌레 먹어 있고 뭔가 빛이 낡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손보지 않았다는 거죠. 좀 뭔가 관심을 못 썼어, 제대로. 그러한 단청에 풍경 소리가 날러간 이 추녀 끝에, 추녀 끝, 계속해서 묘사가 되죠. 풍경이죠. 경치죠. 산새 비둘기가 마구 쳐버렸대요. 좀 뭔가 이게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마구 쳤다 그러니까 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있죠. 제가 이렇게 시를 읽을 때 특히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너무 우리가 막 모든 시를 다 배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전에 나왔던 그 시문학 같은 경우, 뭐 가깝게는 그 국가직 구국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시를, 현대시를 등장을 뭐 이렇게 연달아 시켰죠. 그래서 많이 안 배운 작품을 우리가 그 즉석에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됐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가 될 것이고, 그런 시가 딱 나왔다. 내가 좀 안 본. 그러면 어떻게 읽는 게 가장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 남고. 이런 식으로 시는 좀 짧은 가운데 메시지를 딱 강하게 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간의 미학과 함께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둥글 마주 쳐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경치 자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뭔가 좀 낡아 있고 좀 부정적이고, 자, 큰 나라 섬긴다. 우리가 이걸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거미줄을 친 옥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분들 또 한국사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대에 따라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또 감상도 좀 우리가 또 달라지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나라를 섬긴 것은 크게 두 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중국이나 뭐 미국 해서 여기서 큰 나라 섬긴 옥자, 거미줄 친 옥자, 그리고 뭐 이렇게 용 얘기, 봉황 얘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읽기 위해서, 이걸 만약에 수능 문제라고 한다면 뭐 밑에 뭐 주석을 달아줬겠죠. 왜냐면 수능이 지향하는 바는 배경 지식을 뭐 원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성인용의 이런 공시 국어다 보니까 그런 배경 지식까지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 작품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에서 문제를 낸 거죠. 그 정도도 모르면 좀 틀리라고.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웠기도 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어렵기는 해도. 자,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큰 나라가 중국이다 라고 하는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큰 나라를 섬겼던, 중국 섬겼던 시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또 되고,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에는 여의주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자, 쌍용. 우리 중국의 황제는, 황제죠. 노란 옷을 입고 거기에 용이 새겨져 있었고, 우리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세종대왕, 대왕의 빨간 옷,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배경 지식을 그대로 여기다 접목해서 읽을 수만 있으면 어렵지 않았을 시. 두 마리 봉황이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는 뭐예요? 서리법. 어느 땐들 이 봉황이 울었으랴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황마저도 울지 못했어. 용이 아니라 봉황마저도 울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리법.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 옷에 새겨진 봉황, 임금 우리나라를 상징하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잘 나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죠? 푸르른 하늘 밑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그림자도 어때요? 지금 이제 이것도 여기까지는 아직 이제 경치적인 거지만 묘사적인 거지만 그림자 무슨 색깔? 검정색 혹은 회색. 그래서 시 속에서 이 그림자가 뭐 그림자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자가 어때요? 마이너스적인 그런 느낌을 더해주죠. 핑크가 아니라. 자, 폐옥 소리도 없었다. 품성 옆에. 뭐, 이거는 그 신하들이 달고 다니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이런 아이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에서 이렇게 좀, 아무튼 신하들이 달고 다니는 거. 그런 소리도 없고, 품성 옆, 정일품, 종구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들 곳은 바이 고옵니다. 전혀 없었다. 여기까지가. 경치라고 묘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이런 건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나의 몸둘 곳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마지막 부분에 감정. 눈물이 속된 줄 모를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는 걸 우리 그 정서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봤잖아요. 뭐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래서 눈물이 그렇게 속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면 어때요?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그러니까 크게 울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 분석을 할 때 마이너스적인, 그리고 우리가 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눈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이 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해서 우리 이렇게 고전 시가와 현대 시를 장르 복합을 해서 내용과 표현법을 함께 이해하는 이런 문제였는데, 우선 4번은 틀린 답지 밝혀드렸고요. 자, 1번 가는 산천과 인거를 대비했죠. 대조, 대구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불어 마지막 종장에 인생의 무상함, 인생사의 덧없음까지 잘 드러내고 있고요.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재는 간 곳이 없어. 자, 두 번째, 나는 쌍용과 봉황을 대비해서 쌍용은 중국, 그 다음에 봉황은 우리나라. 사대주의, 큰 나라 섬기는 이런 사대주의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고요. 자, 3번. 가와 나 모두 선경 후정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경 후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드렸죠. 원래는 한시에서 많이 쓰는 그런 내용 전개 방식인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시에서도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두 시가 선경 위쪽으로 뭔가 이제 경치적인 거,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자연 묘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뒤쪽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이런 식의 틀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은 가는 맞지만 나는 틀린 것 해서 적절하게 내용과 표현법을 묻는 복합 장르의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산천의구하다, 변함없다, 인걸은 간대없다, 대구, 그리고 대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인생무상, 덧없는 인생. 자, 2번 쌍용, 봉황을 대비해서, 자, 쌍용은요 중국 황제의 휘장에 그려 있는 것, 자, 봉황은 조선왕의 휘장에 그려 있는 것, 이게 이렇게 대조, 그러니까 대비는 원래 대조와 대비인데 대조돼서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번 가와나 모두 선경 후정의 기법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본문 중에서 이렇게 보면서 잘 밝혀드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먼저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문법과 어휘, 그리고 화법, 독해 유형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리고 문학, 현대소설, 그리고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접목, 이렇게 또 잘 또 독해 유형까지도 얘기하고 표현법도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시 국어를 준비할 것이며 이번 시험을 어떻게 이제 반성하고 갈 것인가,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는 것은 같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니까요. 오늘 저는 좀 힘주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분석 타임으로 만날 때는 비문학 부분, 여기에 같이 생각할 거, 그리고 좀 아쉬운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또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남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정리하시고 저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거든요. 다음번 만날 때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저랑 이렇게 함께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